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34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이님, 뉴욕에서 온 토리님, 그리고 커네티컷의 백곰님 나왔습니다. 모두 같이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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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커네티컷의 백곰님하고 뉴욕에서 온 토리님 방송에서는 처음 봤는데 인사 나누시고 호구조사 한번 해주세요, 서로. 예, 토리님,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비코님. 반갑습니다. 예, 예. 예, 백곰님은 뉴욕보다 북쪽에 살죠. 예,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입니다. 우리 이렇게 뉴욕과 뉴저지와 커네티컷을 트라이스테이시라고 불러요. 아, 그래요. 북두칠성 같은. 노스캐롤라이나는 날씨 어때요? 여기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예, 여기도 한 지난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굉장히 많이 왔고, 예, 드디어 오늘 갰습니다, 날씨가. 네. 예, 농장에는 물이 아주 풍성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연못도 이제 아주 물이 넘치고 농작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백곰님하고 저하고 무를 도대체 심어서 꽃이 피고 씨가 맺히는데 이거 어떻게 기르는 거냐? 우리는 무 이렇게 뿌리가 자라면은 뽑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상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백곰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옛날 어르신들이 무농사 어떻게 짓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른대요. 먹기만 해봤지. 근데 뭐냐면 저의 이 질문은 씨를 뿌려. 그러면 자라잖아요. 네. 그 뿌리도 자라고 무청 그 그린 음, 또 자라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너무 잘 자라가지고 줄기가 팍 나오더니 한 줄기가 꽃이 피고 씨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그 김치 만들 때 만든 그 물은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저도 모르고 다 몰랐었어요. 혹시 토리님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잘은 모르는데. 겨울, 문제네 겨울 이거. 되게, 겨울 되게, 아요. 열무 아니에요? 일반 우리 그 김장하는 그 무가 아니라 열물에서 원래 무 자체가 조그만 거 아니에요? 야, 양이님도 모르고 이거 뭐 큰일이네. 이래가지고 어떻게 농장 일하겠어요, 다들. 제가 유튜브를 아무리 봐도 어떻게 언제 뽑고 이래 얘기가 안 나와요, 도대체. 뭐 모종을 아니, 심고 씨를 심고는 나오는데 염소 아저씨가 설마, 열무하고 일반 무하고 구분을 아니 못할까? 열무든 무든 언제 뽑느냐를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잖아요. 그냥 누군가가 뽑아서 주면 먹기만 하지 김치를 담그거나 이게 무는 이 꽃이 나고 씨가 맺히기 전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청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청 그린. 네. 예, 그게 진짜 맛있죠, 그거. 맛있죠. 근데 그게 언제 우리가 나오느냐 이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줄기가 나와가지고 꽃이 피고 씨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가 늦은 거예요, 수확이. 그렇죠. 나는 그걸 대부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난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본무는 음. 그래서 뽑을 때 그렇게 씨를 받기 위해서라면 그냥 놔둬야 돼요. 꽃이 피고 씨가 나올 때까지. 네. 그렇지만 먹을 사람은 조금 아까 열무라고 하셨잖아요. 꽃이 피기 전에 무청만 있을 때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는 뿌리가 발달하기 전에 너무 빨리 꽃이 피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아셨죠? 나는 언제 뽑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농장 이야기 하고 자, 지난주에 우리 한국에서 특히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내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아주 굉장히 정말 무슨 작가를 데려다가 써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요 일을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좀 이따가 선거도 투표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후보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하실 텐데 우리 미주 지역의 유권자분들을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양희님이 먼저 한번 그 과정을 정확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요, 정당으로서의 자신들의 그 가치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막장으로 가도 이렇게 끝까지 갈까? 거기에 1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기가 막혔어요. 많은 분들이 SNL이나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이제 더 이상 인기가 없을 거라고 이 현실이 바로 코미디 아니냐고 이렇게들 많이 말하더라고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명이 그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남았었잖아요. 한동훈, 안철수, 그다음에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그러니까 우리 그 말 많던 나경원, 뭐 양양자, 그런 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김문수하고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을 했고 김문수 후보가 56.53% 득표율로 승리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김문수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문수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단일화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한덕수 총리를 좀 적당히 국민의힘의 그런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 마치 조금 다른 느낌의 정치인이 아닌 그런 행정가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한덕수 총리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후보를 만들고 싶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줬잖아요. 그래서 김문수는 자기가 계속해서 단일화를 할 거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최종 후보가 돼서 9일에 이제 김문수 한덕수가 단일화 1차 실무 협상을 했는데, 23분 만에 결렬됐어요. 이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각자 다른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한덕수는 김문수한테 계속 단일화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뭐, 22번이나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하고, 또 김문수는 단일화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단일화 하자고 하면서 자기는 정식으로 그 당원 투표며 국민의힘의 사람들이 다 지지한 정식 후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래서 2차 실무 협상도 했는데 그것도 36분 만에 결렬이 됐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어떻게 돼 갈까?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게 선관위에서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새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게시하는 일이 발생됐어요. 그거는 뭐냐면 한밤중에 국민의힘이 그 후보 등록 공지한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 딱 1시간만 등록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새벽에. 그래서 거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거의 30가지가 넘었대요. 그래서 한덕수 외에는 딴 사람은 신청을 할 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신청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한덕수만 등록하고, 그리고는,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이제 선관위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사실 되게 좀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후보 등록은 이제 한덕수가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또 찬반 투표를 했고 여론이 너무 안 좋고 하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모두 김문수를 지지한 거예요. 그 문항이나 그런 것조차도 그걸 읽으면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덕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항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지지하고 그래서 결국은 다 모든 걸 원상복귀하고 그래서 김문수가 정식으로 후보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기자회견에서 이게 야밤의 정치 쿠데타다, 그리고 법적 책임 묻겠다고도 하고, 그 권성동 그 당대표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심하게 막 거의 욕설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 쌍권이라고 하죠. 권영세랑 권성동 그 사람들이 꼭 한덕수를 밀어야 하는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김문수가 후보가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모든 분들이 다 태도가 바뀌어서 이제는 김문수를 아주 찬양하게 이르렀어요. 이런 해프닝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정말 정당인가?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인가? 그 모든 거를 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어요. 자, 커네티컷의 정치 구단 백곰님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는 요번에 기호 6번 황교안을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요? 그래요? 그리고선 황교안을 지지하고 투표 전날까지만. 기호 7번이네요. 7번 한교안은. 황교안을 지지해 줘야 돼. 왜요? 그래야지 이 보수표가 갈리니까. 아, 보수표 갈리기 위해서는 이준석도 있죠. 그럼 우리 대통령 아니야, 후보가 지금 몇 명 나왔는지 참 아세요? 이준석은 키워주면 안 되지. 예. 그래도 인지도로서는 현재 이 보수 대표에서는 그래도 가장 김문수와 쌍벽을 이루잖아요. 지금 아니, 후보가 그러니까, 총 8명.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주 바닥치는 황교안을 도와줘야 그 표가 가더라도 갈리더라도 그 표는 죽은 표가 되지 이준석하고 갈리면 나중에 이준석이 탄력을 받는다니까. 아니, 보수표가 갈리는 그런가요? 거는, 보수표가 갈리는 거는 보수층이 황교안한테 해야지. 진보층이 그러니까 황교안한테 하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표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 띄워주자 그쵸. 이거죠. 그렇지 띄워주자. 그렇지. 제 예. 생각에는 결국에 다 서로 단일화하지 않을까요? 김문수, 이준석, 황교안은? 아니야, 이준석은 안 해. 이준석은 어차피 걔는 요번에 의미 있는 득표를 올려가지고 걔는 차기를 바라보는 거죠. 예, 최연소 네. 대통령 후보. 예. 그럼 걔는 차기야. 차기 바라보고 나온 거지, 당연히. 뉴욕의 토리님, 그런가요? 요분들 8명 보이시죠? 이 사람들이 현재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네. 예, 혹시 우리 조금 이름이나 아까, 한 번씩 불러볼까요? 조금 아까 양희님이 한 설명, 그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어요? 이해 안 돼, 아니요, 이해는 잘 됐고요. 여기 사람들 중에 잘 모르는 분 조금 있어요. 누구요? 여기, 5번, 5번. 권영국, 그리고 권영국 후보. 또 6번 음, 하고 8번, 네, 그렇게 3, 6번과 8번에 대해서는 6번은 이름이 구주환이에요. 네. 예. 그 굉장히 그 크리스찬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름에서? 네, 자유통일당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이게 전광훈 약간 쪽에 아니에요? 전광훈? 이렇게 자유통일당이 우리 염소대 씨가 말씀하신 게 맞네요. 예. 명예의 고문이 정강훈이에요. 예, 전광훈이 자기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아까 네, 양희님 말씀하셨듯이 실형을 네, 받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피선거권이 없어요.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나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기자가 한마디 이미 해줬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네, 자기 우겼었어요. 기자 앞에서. 아, 나갈 수 그러게. 있다. 난 죄진 게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아유, 그렇게 뻔뻔스럽게 참, 그거 생각하면 진짜 오글거려요. 기자 앞에서 좀 자기가 안 네, 나가고 누가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 그럼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 자기 실형받은 게 하나도 없다. 그거 다 무죄 받았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식적인 네,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못 네.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구주화를 보냈네. 구주화. 요번에 허경영은 안 나오나? 안 나온다 허경영이 그랬어요. 공중부양에 실패했기 때문에 못 나오죠. 그거 비워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몇 년째 실패하니까 이제 나올 면목이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이걸 보니까 이 후보를 두 번째 한 거네요. 이 자유통일당의 역사를 좀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 대한민국의 기독교 우파 성향의 구구 정당 2016년 3월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기독자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했고 기독자유통일당과 국민혁명당을 거쳐서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당명을 확정했다고 해요. 네. 아, 저는 종교와 정치는 이렇게 분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종교인들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민주노동당이 심상정 후보가 있던 정의당이잖아요. 그게 이름을 민주노동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요번에 이렇게 또 후보를 냈는데 굳이 지금 진보를 이렇게 말하는 많은 야당이 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여기만 왜 별도로 이렇게 또 후보를 내고 나왔는지 좀 저는 그 순수함이 의심스러워요. 순수하다가 안 느껴져요. 심상정 누님의 지시를 받았겠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아이, 뭔가가. 뭐, 그렇게 좀, 민주노동당, 아니, 민주노동당 나르에, 아니, 뭐, 제가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민주노동당이 표방하는 정책이 민주당이나 국힘당에서 포괄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 나갔다. 이게 이렇게 봐야죠. 볼 때는. 그게 그런데 상식이죠. 범진보 쪽에서는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한테 0.7%로 졌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맞아요. 심상정 누나가 안 나왔더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맞아. 이재명이 그러니까 대통령 됐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요번에 나왔지만 그리고 또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이 어떻게 정당의 그 꼬라지를 갖출 수 있었냐고요, 사실은. 민주당이 저거 해서 된 거 아니야, 그게. 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음. 있습니다. 아니,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보수를 지향한다고 얘기했지만 많은 정책들이요. 노동자 중심이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돼서, 왜냐면 이 권영구 후보가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나와서 결국 표만 잡아먹을 텐데, 뭐 막판에 가서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단일화하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게 누구한테 좋은 결과를 낼지, 당연히 그 제가 선거 의식이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하려면은 한번 봐야 돼요. 왜 네. 나왔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그쵸? 안 네. 그래서 보셨죠? 저도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냥 이 봐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래도 네, 봤어요. 저야 뭐 중립적인 입장이니까, 당연히 네. 윤석열을 지금, 그 내란 세력을 내쫓는 것이 지금 선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민주노동당 같이 군소 정당이 후보를 내고 나가는 것에 그렇게 표를 갉아먹는 어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존 보수 정당이 이렇게 아우르지 못하는 지금 녹색 정의당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노동당이. 자연 환경 문제는 중도 보수에서는 해결을 제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기업의 발전을 도와주는 당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면들을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파고 들어가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이렇게 좋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예. 아니, 그거는 저도 물론 동의하고요. 그렇다면은 총선에서 나와서 국회의석을 차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지금 많은 지금 현재 야당 그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용해인 의원도 그렇고 또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 그리고 또 다른 당에서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어요. 자기네 목소리 내고 있고.
뭐, 이거는 뭐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도 되겠네요. 예, 뉴욕의 토리님 혹시 옛날에 엘 고어하고 조지 부시하고 선거했을 때 그때 그린 파티의 네이더가 나와가지고 엘 고어랑 부시랑 막 거의 똑같아가지고 카운트 다시 하고 플로리다에서 펜사콜라야 막 카운티에서 막 투표 다시 하고 막 그런 거 생각나요 혹시? 그때가 너무 어렸을 때인가요? 기억은 잘 안 나요. 기억 잘 안 나. 아, 나하고 토리님하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구나.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한 적도 아니, 있거든. 토리님이 남미에서 오셨잖아요. 아니요, 엘고 출마하고 할 때 미국에 있었어요. 아, 있었죠. 근데 그래요? 아직은 좀 어릴 때라든가 아니면 저,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인가 보다. 토리님이 남미 어디서 오신 거예요? 브라질이요. 아, 브라질? 네. 음. 그봐, 내가 아까 서로 호구조사 하라고 그랬잖아. 네? 혹시 남미에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지금 처음 들어서 여쭤봤죠. 근데 우리 토리님, 이거 갑자기 얘기인데, 지금 미국 뉴스 하나 얘기해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비행기 하나를 선물로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야, 대통령 봤어요.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죠. 에어포스 원. 굉장히 비싼 거죠. 네, 어마어마 비싸죠. 400 그래가지고, 빌리언인가 그렇게 돼요, 아마. 400 빌리언. 어, 근데 이제 카타르가 요번에 보잉, 아, 보잉, 죄송합니다. 400 아, 빌리언 아닙니다. 400 밀리언인가 그렇게 되나 보다. 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 그걸 개인적으로 선물을 받아서 자기가 쓰고, 임기 동안 쓰고, 트럼프 도서관에다가 자기가 도네이션을 해서 하겠다라고 공식, 어피셜은 아닌데, 지금 막 그렇게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근데 그 보안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문제 되는 거죠. 전용기는 예, 문제 되는 거죠. 네. 시큐리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 받아가지고 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보안도 보안이지만 미국도 어떤 외국으로부터 그렇게 과다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뭔가 리워드를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측에서 다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이슈를. 예. 근데 반대하는 건 진짜 맞죠.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 토리님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반대를 하면 이게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은 대통령이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리글은 아니래요, 그게. 받겠다고 강행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법은 없나 네. 보죠. 그러니까 법은 그거 없나 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건을 갖고 뇌물 음, 형식으로 준다 하면은 그리고 또 몰래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이렇게 대놓고 오픈해서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지. 예. 자, 여하튼 미국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그 관세 때문에 굉장히 그 시장이 불안해하고 기업가들도 불안해하고 했는데 그나마 중국하고 같이 협상을 해서 관세 145%를 30%로 낮추고 그것도 이제 90일간은 지금대로 유지하되 90일 이후에 상당히 낮추는 그런 큰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트럼프 체면이 구겨지고 어쩌고 얘기는 했는데 일단 우리 같은 서민으로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이제 안 일어날 것 같아서 다행이고 기업가들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아서 다행이고 뭐 여러 가지 다행인 점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타르에서도 그 비행기 개별적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보잉이 항공기를 카타르 쪽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160대. 그 큰 딜을 그냥 물론 정치 선전용이긴 하겠지만 한참 보잉이 지금 어려울 때였잖아요. 계속 사고 나고 이러면서 그다음에 중국이 또 보잉 거 안 산다고 했을 때 주가가 주식당 150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단일 국가 구매로는 최고래요. 예. 160대 그래서 한꺼번에. 요거 때문에 그나마 약간 지금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약간 쉬는 편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영국하고도 테리프 딜을 했고 이번에 중국하고 이 정도 했고 하는 걸 보니까 역시 그 전에 한 무리수는 그대로 강행되지 않고 이제 나라별로 다 딜을 조금씩 하면서
그 전에 우리가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보잉에 들어가는 비행기 엔진을 이곳 커네티컷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자, P&W, 오, 예, 음. P&W에서 만들죠. 예. 그러니까 모든 방위 산업에 관련된 거 있죠. 예. 핵 잠수함, 뭐 미사일, 뭐 전투기, 엔진, 탱크 엔진 전부 커네티컷.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스테이트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전쟁 많이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게 득을 많이 보죠, 여기는. 그러면 우리 커네티컷 백검님도 투자를 할 때가 됐네요,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셔야 되겠어요. 진짜 보잉 주가를 보니까 한 달 만에 30%가 올랐네요. 예, 예. 맞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하여튼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뉴스나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 트럼프가 처음부터 이렇게 관세를 높일 생각이 없었다. 그냥 이렇게 음, 결국은 주식 갖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가족들, 투자해서 돈 벌려고 저런 거 아니냐 하면서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랬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대통령 선거로 돌아가서 후보에 대해서만 딱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미주 지역의 선거 일정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김문수 후보? 잘은 몰라요. 그냥 그냥 고민하시네. 얼굴이 퍼밀리어하고 그 사람의 그 성향,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그거 생각나요. 그 성향을 경기도 아시죠? 지사할 때, 예. 네, 저는 그거 굉장히 짤 많이 돌아다녔는데, 나 김문수인데 하면서 경기도 지사라는 걸, 그게 아마 나이론원에 있는 분이었던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군지 강조하려고 했던 그거 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저는 알죠, 우리는. 토리님은 그거 네. 모르시죠? 모르고 이분이 예, 옛날에는 좀 이렇게 수염도 있고 그랬던 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수염은 없었고요. 없었어요? 예, 생각해봐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어떤 성향인지 아시잖아요. 굉장히 그 일본, 일본이 그 한국을 강점한 것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고 주장해요, 지금. 네. 예.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도 그 계엄하고 한 것도 옹호해요. 북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성향이에요, 지금. 더 중요한 거, 춘향전 아시죠? 춘향전. 네. 이거 입에 담기도 험한 말인데, 춘향전을 그 사또가 그 춘향이를 내가 내 입으로는 못하겠다. 이거 스킵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지금은 far right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익스트림 레프트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옛날에 회사 다니면서 우리 노동조합, 유니온 같은 거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가 했었거든요. 웨이지도 올리고 임금도 올리고 좀 웰페어도 좀 잘 밟고 하려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그런 노동단체에게 뭐 그 내셔널와이드 유니온에 김문수가 거기에 장이었었어요. 이름이 전국 노동단체 협의회장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는 뭐 정세 분석 해가지고 뭐 지금 뭐 노태우 정부는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플랜 같은 거 짜고 스테이트지 이런 거 짜고 해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그 유니온 이런 사람들, 액티비스트 이런 사람들한테 그 글, 에세이 같은 거 쓰고 메시지 쓰고 보내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백곰님이 인천에서 왔잖아요. 그 당시 선호련이라고 서울 노동자연합, 인천 노동자연합인가 그쪽에서 크게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990년대인가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파업하고 막 시위하고 막 경찰이 그거 시위 해산하느라고 뭐
최루탄 쏘고 막 서로 부딪히고 도로 점거되고 막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때도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런 거를 리드를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far left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한국의 뉴 라이트 무브먼트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이 네. 사람들이 그전에는 다 프로그레시브 이쪽 사람들이었어요. far left거나. 근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제 아는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뭐, 레이버 무브먼트, 스튜던트 무브먼트 같은 거 하다가 학교 졸업도 못하고, 뭐, 제일에 가고 막 이랬지만, 한때 그게 다 사면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업체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거나 다시 학교에 가가지고 졸업을 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사는데 몇 명은, 그중에 몇 명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뉴 라이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그전에는 그 일본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미국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이런 거를 막 비판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뒤로 싹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한국 그 식민 점령한 거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지금 미국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미국은 이런 식으로 싹 바뀌어버린 게 바로 뉴 라이트 무브먼트고 김문수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은 환멸을 느껴요. 환멸을 느끼는 게 뭔지 알죠? 아니요. 이게 한 뭐요? 환멸. 한멸? 예, 사람 보고 너무 디서포인트 해가지고 보기도 싫은 거 있죠. 사람이 저렇게 180도 확 바뀌면 실망과 배신감, 비트레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드는 거예요. 음, 예, 좀 공감이 가죠. 음, 예, 네. 제가 옛날에 뭐 젊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임금을 잘 올려야 되나 웰페어 좀 받을까 회사에서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랑 오거나이즈 하고 할 때 그 김문수라는 사람은 그냥 그 센터 그냥 음, 어퍼 클래스에서 딱 플랜 같은 거 얘기하고 뭐 스트레이트지 하고 무슨 뭐 디렉션 같은 거 하고 그런 사람인데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반대로 딱 가버렸잖아요. 김문수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비트레이를 느끼겠죠? 네. 예, 엄청나게 느낍니다. 그 사람한테. 하여튼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저는, 예, 예, 네, 한 가지, 예, 두 가지구나. 얘기할 게 있는데, 아까 그 중간에 그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관세란 게, 그 for business owners,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즈니스에 그 영향이 커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트럼프가 그 테리프에 대해서 그 145% 얘기했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하이 테리프인데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높은 테리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35%라는 그 퍼센티지로는 기존에 내던 거에서 anyway increase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높았던 게 지금 퍼센티지가 35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bottom line the tariff went up.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 오너들이나 컨슈머들에게는 인플레이션에 on top of that 더 피해가 가는 거죠. 예, 손해가 예, 가는 거고. 예. 예. 없어진 건 그런 아니죠. 맞아요. 예. 노리님 말씀.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맞는 근데 말씀이에요. 예. 당연히 좋은 게 아니지. 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또 말씀하세요. 네. 또 하나는 그 컬럼비아 대에 그 정윤서라는 학생이 팔레스타인 예, 예, 팔레스타인 그 예, 지지하는 프로 팔레스타인 무브먼트 예, 있죠. 예, 해가지고는 지금 디폴될 수 있는 지금 리글리 학교에서의 그런 그 억울하게 당하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한국도 그렇고 정치인들에 대한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영피포들이잖아요. 예, 예. 그런데 한국도 그때 그 전두환 때 완전히 그 권권력, 밀리터리 포스로 막 작하고 막
막 컨트롤하고 이노센 라이브스를 많이 앗아왔는데 미국도 어, 이런 이렇게 좀 억울하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학생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프로테스팅 하는 거나 랠리 하는 거나. 근데 그걸 억압해서 그러니까 일리거 이미그런트를 막 반대하는 이해는 가지만 여기서 크리미널 레코드가 없이 진짜 순수히 그냥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아니면은 가족들,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그러니까 페이퍼워크상 리거 스테이터스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막 지금 막 필터링해서 추방하려는 그런 무브먼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I think 그건 나쁜 일이죠. 이게 학생뿐만이 아니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들에게도 이게 갈 수 있는 영향력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피해. 근데 사람들이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정치농장에서도 이런 토픽들을 좀 다루고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도 우리가 we should provide help for these needed people. 예, 예. 정치농장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몇 분들 다 프로 팔레스타인 집회도 나가고 계속 나가서 같이 거리에서 시위 집회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줄어들었지만. 예. 그리고 정치농장에서도 그때 대학교에서 계속 프로 팔레스타인 그 시위하는 거, 캠프하고 막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우리 얘기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민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말로는 약한 고리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이 사람들이 약하잖아요. 왜냐면 이민법, 뭐 학생 이런 것이 약자잖아요. 약한 사람. 이제 그거를 파고드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 권력이. 좀 비겁하죠. 토리님 말씀에 맞게 그런 문제들 더 많이 다루고, 우리 한인 동포분들도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을 더 자꾸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 찾는 그런 내용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면 우리 이제 선거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일은 6월 3일입니다. 한 20일 남았어요. 그런데 재외동포, 재외국민, 우리 미국에 계신 한국 유권자들, 한국 국민들은 일단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들, 레지스트레이션 하신 분들에 한해서 투표할 수 있는데 그 투표하는 기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합니다. 양희님이 준비하신 자료 네, 보고 양희님이 먼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준비한 거 소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양희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자료는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시다시피 투표 기간은요, 2025년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까지예요. 장소는 매번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살고 있는 데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장소를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또 투표 방법은 반드시 신분 증명서 가져가셔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효가 되지 않게 투표할 때 잘 하셔야 되고, 투표 방법을 잠깐 읽어볼게요. 2번 기표소에 들어가 한 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 해당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기표합니다. 도장 같은 게 3번 있나 기표한, 보죠? 네, 도장 같은 거. 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찍혀 있는 거 보니까요. 음. 그리고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 봉투에 투입한 후 양면 테이프로 봉함하고 기표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놓고 투표소에서 나옵니다. 선거 부정 많은 사람들이 그걸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잘해서 그 한 표 한 표가 다 무효가 되지 않게 신경 써서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 신분증명서 그리고 이전에도 말했지만 투표하기 위해선 미리 등록을 하신 분들만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등록 기간이 다 끝났죠, 예, 이미. 등록 기간은 이미 그렇죠. 끝났죠. 이미 예, 자, 다 등록하신 분들만 투표하실 다, 수 다 있을 거예요. 끝났어요. 예, 제가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시애틀 영사관입니다. 시애틀 영사관에서
투표를 하실 때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까지 6일간입니다. 6일간. 그런데 이제 영사관 이외에 임시 투표소, 재외 투표소, 포틀랜드라든가 리누드도 이제 시애틀의 북부 쪽 도시거든요. 예, 그런 데서 할 때는 기간이 줄어들어요. 22일 목요일에서 24일 토요일까지 3일간입니다. 근데 시애틀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저희 동네입니다. 우리는 아틀란타 총영사관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총영사관 안에 있는 투표소에서는 5월 20일 화요일부터 5월 25일 일요일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총 6일간이지만 엘레바마 몽고메리에 재투표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올랜도 플로리다에 하나 또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랄리 노스캐롤라이나에도 투표소가 있어요. 이렇게 영사관이 아닌 재외투표에서 할 때는 22일 목요일에서 24일 토요일까지입니다. 3일간. 요거 참고하시고 투표에 많이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사관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등록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와 거의 같은 수준이거나 조금 더 많다. 현재까지.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정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알아서 내지 말아야 되는데 바득바득 내겠다고 우기면서 경선도 하고 했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진 단일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새벽에 딱 한 명의 후보한테만 등록을 받는 꼼수를 저지르는 온갖 추태를 다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예, 그 점을 오늘 양희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우리 대외 투표를 하시는 유권자분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려면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될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소중한 한 표 잘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434화 미쿡 정치농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